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고 이번 명절은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오래간만에 푹 쉴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앞으로도 명절은 집에서 쉬거나 친정집에만 갈 거라 별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사람 일이라는 게 앞날을 알 수가 없어 앞으로의 삶을 어떤 식으로 계획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느꼈던 건 시댁과는 절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도 정말 많이 노력하며 잘 해오고 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잘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바라고 그걸 당연시 생각하시는 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좋지도 않았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시모의 행동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시점에 조용했던 시모가 어느 날 저희를 불렀어요. 난감한 조건에 남편도 당황했고 어떻게 말을 풀어나가야 할지 순간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요즘 온몸이 쑤시고 집안일도 하기 힘들어서 거의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이럴 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사람을 구하는 게 좋겠지? 그렇게 몸이 안 좋으세요?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껄끄러워서 제대로 시킬 수 있겠어요? 원하신다면 사람 좀 알아봐 드릴게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는데요? 사람 구하래요? 몸이 안 좋다고 누워만 계시지 말고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셔야 운동도 되고 몸이 약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계속 늘어지면 병만 더 생겨요. 그건 나도 잘 알지. 그런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걸 어쩌겠니? 그래서 생각 좀 해봤는데 가족이면 서로 편하잖아. 방도 남아도는데 너희들이 들어오는 건 어떨 것 같니? 엄마는 같이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끔 얼굴 보는 것보다 매일 얼굴 보고 아침 저녁 끼니 걸을 필요도 없고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같이 살자고요? TV 못 보셨어요? 같이 생활하면 불편한 점도 많고 나중에는 인연까지 끊는다는 거 몰라요?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그런 게 어딨니? 안 그러니? 너 생각은 어때? 시엠이 말대로 하는 게 좋겠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 된 말이라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활하던 패턴도 있는데 갑자기 바뀌면 적응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같이 살지 않겠다는 말인 거잖아. 나 혼자 편하자고 얘기한 거 같니? 나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너희들한테 어렵게 얘기한 건데 내 말을 그냥 단칼에 거절해버리네.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2번 다시 말 꺼내지 않으마. 세아가 너는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하는구나. 시모의 부탁을 저희가 거절하자 얼굴을 붉히며 상당히 불쾌해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모든 걸 바꾸는 건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난감한 표정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린 건데 시모는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주지 않자 저를 대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고 모든 행동들에는 심술이 가득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서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모는 저를 대하는 게 점점 도가 지나칠 정도로 무식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 문제를 남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시모의 행동을 제재하고 그만하라고 화를 낸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남편이 개입하면서 시모의 불난 머리에 휘발유통을 부어버린 건지
화를 더 키우게 되었고 결국 시모와 꾹꾹 눌러왔던 서운했던 감정들이 사방으로 튀기 시작했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게 저희는 불편할 것 같다고 말도 못해요? 그때 일 가지고 아직까지 기분 나빠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개인적인 생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뿐인 줄 아니? 너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져 버렸잖니. 너랑 결혼 전에는 엄마밖에 모르던 아들이었는데 너랑 만나고 나서 내가 하는 말은 다 무시하고 네가 하는 말만 들으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들겠어? 너는 우리 집안과 결혼한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좀 배웠다고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지 않나. 우리 아들 꼬드겨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하려고 계획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앞으로 매주 들리도록 해라. 네가 결혼해서 하는 게 뭐야? 시애미를 위해서 밥을 해줘봤어? 같이 쇼핑을 해봤어? 다른 집안의 며느리들은 살갑게 대해주고 딸보다 더 친하게 지낸다던데 너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이 무뚝뚝해서는 애교라는 건 눈꼽만큼도 없어서 정말 하나도 재미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저런 게 어떻게 우리 집안과 엮였는지 정말 내가 제명에 못 살겠네. 아들, 너는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니? 내가 항상 얘기했지. 엄마 같은 여자 만나야 한다고. 여우 같은 기집애들은 잔머리만 늘어서 뭐든 안 하려고 한다니까. 너는 여자 잘못 골랐어.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이제 어쩔 거야? 시모는 제가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만 골라서 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저를 급하게 쫓아왔고 때마침 볼일을 보시고 들어오신 아버님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어두운 표정으로 걸어오시는데 근심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와 눈이 마주치자 애써 밝게 웃으시면서 시모가 또 난리 쳤냐며 저러다 말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아버님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려 괜히 죄송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받은 상처가 꽤 크게 다가왔는지 아버님에게 살갑게 다가갈 수 없었고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인사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내내 미안하다며 한숨을 쉬고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가던 도중 전화가 오길래 번호를 봤더니 동서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 올 이유가 없는데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성격 좀 죽이시지. 한두 번 얼굴 본 것도 아닌데 아직도 어머님 성격을 모르세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중요한 말 아니면 다음에 연락하기로 해요. 형님, 뭐가 그렇게 급해요?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어요. 제가 전화한 이유는 이번에 아버님, 어머님 여행 좀 보내드리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참에 다녀오면 기분도 좀 풀릴 거고 그래야 다시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죠. 감정 상했다고 해야 될 것도 안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며칠 전에 저에게 제주도 가고 싶다고 얘기하시던데 저희만 부담하기 그러니까 돈 좀 붙여봐요. 나머지 스케줄은 제가 짜도록 할게요. 돈만 붙이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알고 전화 끊을게요. 계좌번호와 금액은 문자로 전송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입금해 주셔야 내일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 동서의 행동에 당황스러웠고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연락해봤지만 바빠서 연락 못 받는다는 문자 한 통 보내고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 문제를 남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제 눈치를 보며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시모를 봤을 때는 돈도 주기 싫었지만 아버님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저를 잘 대해주시고 항상 온화한 표정으로 바라봐 주시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서가 얘기한 금액을
계좌로 이체시키게 되었고 동서는 제가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준비하겠다며 문자로 통보했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며 즐겁게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모는 정말 조용했어요. 여행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왔는지 별말이 없었고 그래도 계획한 대로 잘 끝난 것 같아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기분이 많이 좋아졌는지 다가오는 주말에 모두를 불러 모았고 별로 얼굴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내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찾아뵈었어요. 모두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 내가 다 기분이 좋구나.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 며느리까지 옆에 있으니 내가 너무 든든하다. 오늘 신경 써서 준비했으니 많이 먹고 푹 쉬다 돌아가거라. 어머님, 여행 정말 좋으셨나 보다. 얼굴빛이 달라지셨어요. 제가 여행 계획을 잘 세웠나 봐요. 몸에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썼는데 마음에 드셨어요? 음식들도 제일 비싼 곳 위주로만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 얼마나 좋았는데? 시애미 얼굴 많이 좋아졌니? 그동안 내가 마음고생이 심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니 그 전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린 것 같다. 어쩜 이렇게 애교도 많고 싹싹하니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잘할 수가 있을까? 내가 며느리 하나 잘 둬서 사는 인생이 즐겁다. 어머니, 제 아내한테도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그래도 두 분 여행 가신다고 신경 써 드렸는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신경을 썼다기보다 그냥 계좌로 돈만 보낸 거죠. 계획은 제가 다 했는걸요? 돈 보내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런데 제가 고생해서 계획한 걸 같이 칭찬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머님? 그렇지. 누군 돈이 없어서 여행 안 가는 거니? 돈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 마음이잖아. 며칠 동안 여행하는 데 있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다. 역시 의원집 딸이라서 그런지 달라도 뭐가 다르다니까. 많이 먹어라. 시모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동서가 얘기한 대로 진행한 것뿐인데 계좌로 돈을 보내놓고도 욕을 먹게 되니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느낌 같았고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가시방석 같은 느낌이라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갑자기 아버님이 옆으로 쓰러지셨고 돌발 상황에 모두가 놀란 상태에서 급하게 구조대에 신고를 취해 응급실로 향했어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기는 했지만 워낙 말수도 적고 표현을 하지 않으셔서 아버님이 어떤 상태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듣게 된 병명은 대장암 말기였고 몇 달을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진단 결과를 받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릴 정도로 집안은 난리가 났고 시모는 몸이 좋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어야지 미련하게 참다가 병이 생겼다고 오열을 하고 계셨어요.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항암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좋아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변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아버님도 그 말에 동의하셨어요. 얼마를 버틸지 모르겠지만 얼마의 약을 처방받았고 길어야 몇 달의 기간이 주어진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던 아버님이셨는데 삶의 여유를 즐겨야 하는 나이에 떠나셔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고 괴로움의 연속인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몸이 좋지 않다 보니 시모의 성격은 더욱더 예민해졌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입장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 아무 말 없이 시키는 건 묵묵히 진행했어요. 그리고 오지 말아야 할 시간은 계속해서 다가왔고
결국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한평생 의지했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괴로워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옆에 계셨던 아버님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조용히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때 이후 시모는 충격 때문인지 한동안 조용했고 저희는 갑자기 생겨버린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자주 찾아뵈었어요. 조금이라도 말동무를 해줘야 빨리 털어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남편과 상의 후 진행했고 동서 또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개인적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어느새 시모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다가오는 명절날 항상 늦게 오던 동서가 일찍 찾아왔어요. 일손도 많이 모자란 상태라 잘 됐다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동서를 급하게 부른 거였고 오자마자 어머님 방으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둘은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 혼자 주방에서 일을 하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동서, 어머님과 볼일 끝났어? 무슨 말을 그렇게 오래 한 거야? 내가 지금 바쁘니까 옆에서 전 부치는 거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주는 것만 하면 돼. 나는 다른 것도 해야 될 게 많아서 지금 너무 정신없다. 어쩐 일이야? 이번 명절에는 빨리 왔네? 어머님과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그런데 저는 전을 부쳐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가 왜 주방에 있는 거야? 거기서 빨리 안 나와? 옷이 얼마짜린데? 기름 냄새 배겠다. 너는 왜 얘한테 전을 부치라고 하는 거야? 넌 손이 없어? 네가 하던 거 마저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의원 집안 딸이 전 부치는 거 봤니? 큰일 나려고 그런 걸 시켜. 좀 늦어도 되니? 네가 하던 거 마저 끝내라. 한 번만 더 시키면 내가 가만 안 둬. 어머님,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의원집 딸이면 전 부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고 모두 한 가족인데 서로 도와가면 좋은 거지. 왜 이거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이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요? 허리 아프고 다리도 쑤신다고요. 하루 종일 전만 부쳐서 기름 냄새 때문에 속도 울렁거리는데 얼마 남지 않은 거 도와달라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냥 제가 할게요. 형님 말이 맞죠. 의원집 딸이라고 해서 전 안 붙이면 차별하는 거잖아요. 어머님 근데요. 제가 할 수는 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름 냄새를 맡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무리해서라도 할까요? 뭐야? 너 임신했니? 확실한 거야? 아유, 드디어 소식이 온 거야. 이리 와라. 몸 상할라. 저기 소파에 가서 편하게 쉬고 있어라. 이게 무슨 일이야. 경사났구만. 뭘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너는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폐경됐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이 하나 제대로 가지지도 못하니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시간 없다. 빨리 들어가서 천 부쳐. 동서는 저를 보며 울렁거린다고 입덧 흉내를 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찌나 꼴보기가 싫은지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옆에서 거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걸 또 놓치지 않고 쪼르르 달려와서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며 명절 음식은 전부 여자가 하는 거니 놔두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의 팔을 잡고 주방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숨만 쉬며 힘겹게 전을 다 부쳤고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실에 있는 탁자에 전 부친 걸 올려놓았고 모두 함께 저녁을 먹으려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상을 가지고 와 펼쳐놓았고 그때 밖에서 시모가 남편을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갔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담고 있는데 동서가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니 눈치를 살피면서 상은 닦아주겠다며 행주를 들었고 제가 한다며 그냥 놔두라고 얘기하자 괜찮다면서 거실에 놓인 식탁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남편과 시모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동서가 닦던 행주를 뺐더니 임신한 몸이 상을 닦는다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순간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보자 머리에서 별이 돌 정도로 번쩍함과 동시에 제 뺨이 얼얼해질 정도로 시모의 손이 왔다 갔어요. 볼을 어루만지며 너무 놀라 시모를 바라보자 저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네가 지금 의원집 딸에게 행주질을 시켜? 너 정신이 나간 거야? 한평생 걸레도 잡아본 적 없는 애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거기에다 임신까지 했는데 너 아주 못돼 먹었구나? 나 없다고 이런 걸 시키고 있어? 내가 너 혼자 전부치라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서운했어?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알면 알수록 왜 이렇게 사람이 못됐는지. 심보가 그 모양이니 여태까지 시애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너 같은 며느리 꼴도 보기 싫고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 순간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터지고 말았고 시어머니를 밀치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 속에 눈에 들어온 게 있었고 저는 베란다 보일러실에 있는 수북이 쌓인 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모는 제가 뭘 할 건지 눈치챘는지 급하게 따라왔고 손대지 말라고 말리는 걸 뿌리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어요. 제가 만든 거니 아무도 먹을 수 없다고 소리치면서 전부친 걸 모조리 엎어버렸고 바닥에 널브러진 전들을 보고 시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그러자 몸이 뒤로 밀리면서 등 뒤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짐과 동시에 제 몸에 부딪혔고 몇 개의 상자가 널브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것들은 전부 시부의 유품이었고 그걸 본 시모가 자기 남편 물건 손상시켰다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떨어져도 아버님의 유품이 떨어져 너무 당황했고 이건 주어야 할 것 같아 주저앉아 상자에 넣고 있었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뜯지 않고 풀로 봉해져 있길래 뭔가 싶어 뜯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물건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뺏으려고 일어남과 동시에 저는 편지를 펼쳐보았고 그 안에 있던 내용을 보는 순간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편지는 시부가 숨겨놓은 유서였고 충격적이게도 시모뿐만 아니라 동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믿을 수 없는 내용들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보, 이것 좀 봐봐. 어머님, 제정신이 아닌가 봐. 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동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일을 꾸미고 계획한 게 전부 동서가 했던 거라고? 둘 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고 자기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 받으세요. 그동안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린 것도 전부 연기였다니 충격이네요. 어머니, 이게 무슨 사람이 할 짓이 아닌 행동을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버지의 몸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금 타려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몇 번 병원을 갔었을 때도 전부 몸살 기운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전부 짜고 친 거였어요? 보험금 타려고 우리가 드리는 용돈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거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다.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 결과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굳이 그걸 미리 알려서 타먹을 수 있는 보험금까지 못하면 아쉽잖니? 그래서 작은 며느리가 알려준 방법대로 진행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해서 생명보험 왕창 들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굴러 들어오는 돈 내가 마다할 이유는 없잖니?
어차피 너희 아빠 세상 떠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잖아. 안 그래? 어차피 그때 항암 치료했어도 살 가망성이 없다고 작은 며느리가 그랬었어. 남의 생명을 왜 어머님과 동서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이 적은 내용은 재작년에 검사받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그걸 여태껏 숨겨왔다는 건 계획된 범행인 거잖아요. 그 순간 동서와 시모는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잘못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충격적이게도 유서를 적은 날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적은 유서였고 아버님이 몸이 좋지 않아 사경을 헤맬 때 동서가 자주 찾아갔었는데 그 이유는 전부 보험금 때문에 계획한 일들이었습니다. 시모에게 어떻게 할 건지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둘은 보험금 수령 시 얼마씩 나눠 가질 건지 의논까지 하고 있었어요. 유서에 적힌 글씨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웠으면 눈물 자국과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글씨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버님은 눈을 감을 때까지 편하게 떠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결국 이 문제로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아버님의 병명이 대장암이라고 판정이 났을 때부터 들기 시작한 생명보험은 모두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계획하고 이를 꾸민 동서는 의사와 친한 사이였고 진단 결과 충격받을까봐 동서에게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단순 몸살이라며 상황을 넘긴 거였어요. 그렇게 몇 번을 더 찾아가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 몸이 좋지 않아 그런 거라며 살살 구슬려서 상황을 모면했고 그렇게 병세가 악화가 되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시모는 동서의 사악한 현울림에 혹해서는 많은 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생명보험을 들면 좋겠다고 아버님을 설득시켰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걸 느낀 아버님도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짓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밝혀지고 범죄에 가담했던 모든 인물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시모와 동서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얼굴이 창백해졌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떠나실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시모와 동서는 남편과 도련님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지만 과거의 잘못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용서받기에는 너무 큰 범행 동기였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나와도 저희 가족은 용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도련님은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 임신이었다는 말도 전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기 싫어서 꾸민 얘기였어요. 사람을 어떻게 얕잡아 보는 건지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징역 사는 동안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이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밝혀지고 처벌 또한 받게 되었으니 편히 눈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날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